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올 장마가 50여일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하루 이틀 새 도내 곳곳에 5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컸는데요. 남원에서는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여러 마을이 물에 잠겼고 장수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파손되면서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도내에서만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상현상과 이로 인한 피해를 짚어보고 관련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 장마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큽니다만 특히 남원 금지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섬진강 유역 제방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박혜열 전라북도 자연재난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이번 비로 인한 도내 피해 상황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장마 기간을 50일 정도라고 합니다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달 가까이 비가 내렸었고요.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도내 평균 약 340mm 정도의 평균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와 교량이 약 60건, 그리고 철도가 3건, 하천이나 저수지가 144건 정도, 그리고 산사태가 많은 218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도 주택 침수, 그다음에 축사 침수, 농작물도 9,122헥타가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산사태, 하천, 저수지 등의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2,584명이 대피를 했고요. 이재민도 1,113명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예년에 없는 유례가 없는 이런 큰 비로 인해서 장마 이런 피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사설 피해라든지 공공시설에서 두루 걸쳐서 피해가 났는데 그중에서 특히 장수 번안면 산사태 사고로 해서 2명이 목숨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날은 장수 지역에 주로 산간 지역에 매우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 도가 약 한 50일 이상 인명피해가 없이 잘 관리해오다가 그날 장수 변안면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부부 두 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또 남원 200면에서도 이른 아침에 물꼬를 틀어 가시다가 노인분께서 다음 날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민이 2,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민들은 그동안 어떻게 관리가 됐었습니까? 예, 이재민 분들은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가장 편안한 곳으로 모시게 되는데요. 체육관이나 주로 학교, 마을회관 이런 곳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제2구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그거에 대한 텐트, 그다음에 구호 물품들을 지급해서 그곳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네, 네, 김정용 전농 전북도 연맹 사무처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같은 수해로 해서 가장 상심이 큰 분들이 농민들일 것 같은데 농가 피해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하천에서 이제 역수가 되거나 또는 이제 하천으로 물이 나가지 못하면서 농경지 침수가 굉장히 많고요. 농경지뿐만이 아니고 축사, 또 하우스 이런 데가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틀 이상 또 침수가 돼서 이런 데는 사실 이제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될 것이고 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물이 거의 지금 이제 물이 빠지면서 고사하는 상태, 하우스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축사에서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소가 익사하고 몇 마리는 이제 나가서 탈출해가지고 제방에 한 7마리 정도는 또 이렇게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순창 지역에서도 많은 소들이 이렇게 또 익사도 당하고 또 위험을 무릅쓰도 주인들이 또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또 살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농가 피해는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고 또 농가 주택도 굉장히 많이 지금 침수가 돼서 지금 복구에 굉장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계에서 복구에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농촌 형평상 또 복구가 그렇게 빨리 진척이 안 되고 더딘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고령 농가들은 사실 이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다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정리를 주말에 좀 많이 하셨고요. 또 자원봉사자들 또 행정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 정리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살 수 있게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제 이런 게 이후에 이제 과제인 것 같고 사실 이제 하우스나 축사 이런 데 치우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지금.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와서 복구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도 침수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네. 뭐 무슨 농사를 지금 짓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벼농사 중심으로 짓는데 저희 동네가 순창에서 제일 비가 많이 온 지역이고 또 그쪽 지역의 물들이 또 저희 동네로 해서 섬진강으로 빠지는 곳이라 농경지 침수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 동네는 조금 약간 고지대라 마을 침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 동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침수가 되고 그 주택이 침수가 되고 또 농경지도 침수가 되고 이러면서 좀 피해가 좀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농경지 침수가 또 섬진강 댐에서 계속 물을 방류하면서 이 물이 논에 있는 침수된 물들이 냇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침수가 돼 있어서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또 농가 소득하고 또 직결되는 좀 이런 좀 문제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며칠째 뭐 장마 또 폭우가 이어졌는데 당시에 우리 김 사무처장께서는 뭐 혼자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실 텐데 어떻게 손을 쓰셨습니까? 무방비 상태였나요? 그렇죠. 예,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요. 사실 뭔가 또 하러 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왔던 많은 관계자들이나 주민들도 뭐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또 위험하고 댐이 또 그 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뭐 망연자실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폭우가 이어진 것은 뭐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네, 함태진 전주기상지청의 예보관께서 또 나오셨는데, 뭐 기억을 뭐 되뇌다 보면은 작년에 태풍이 좀 있었고, 뭐 비도 뭐 많이 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큰 비는 아니었었고. 재작년에는 또 마른 장마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제 50여일가량 이렇게 장마가 이어졌고 당초 기상당국에서 예보한 극심한 폭염과는 좀 거리가 먼 엇갈린 그런 기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보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10년간 전북 지역의 장마 일수는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마른 장마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남부지방 장마는 평년보다 하루 늦은 6월 24일 시작했고 유례 없이 40일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강수 일수는 28일로 평년 17일보다 한 2배가량 많았고 강수량도 580mm가 넘어서 평년보다 1.6배가 많았습니다. 기상청에서는 5월 22일 날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북쪽에 고기압이 발달하고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북쪽으로 올라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북쪽의 한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장시간 대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서 한반도에 수증기가 통과하는 통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상청의 예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치 모델의 그 정확도, 그리고 관측 자료의 품질, 그리고 예보관의 역량입니다. 슈퍼컴퓨터는 수치 모델의 성능 향상과 관측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수치 예보란 기온, 바람 등의 기상 요소를
대기 운동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방대한 양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슈퍼컴퓨터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슈퍼컴퓨터 5호기는 4호기보다 연산 속도가 약 8배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전 지구를 17km의 격자를 약 10km로 줄여가지고 해상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한 그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예보 적중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중 처장님, 이처럼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4배의 예보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또다시 도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기상청 예보에 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또 그렇지 않은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방법은 없죠. 뭐 할머니들 무릎이 아파 해가지고 뭐 기상예보를 저희가 적중할 수는 없는 거고 기상청을 믿고 하는데 농사는 어쨌든 날씨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신뢰성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비가 안 온다 해가지고 논에 약을 했는데 밭에 약을 했는데 비가 바로 와버리면 약 한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안 했는데 비가 안 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산 모델 뭐 1,000억을 들여서 개발 10년 동안 해서 이제 그걸로 하니까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다 이제 이러긴 한데 좀 더 이런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또 뉴스를 보면은 기후예보 난민이라고 해가지고 뭐 노르웨이 기상 앱으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해갖고 다른 선진국 기상 앱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가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고민들,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방 기상 난민에서 노르웨이 기상청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기상청에서 동네 예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행정구역마다 잘게 나눠서 그 지역별로 해서 동네 예보를 생산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예보됐던 그 구역 단위 큰 그 광역 범위로 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축구 골대에다 그 공을 넣는 곳이고 우리는 요만한 10cm 단위의 그 골대에다 그 공을 넣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는 매우 차이가 있고 또 그리고 노르웨이는 24시간 예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상청에서는 3시간씩 예보를 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와 이런 거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고 또 오차도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중현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박 교수님, 올 장마가 최대 최악의 장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올 장마 좀 뭐 학술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마라는 게 이제 보통 6월 말에서 7월 말 요 기간 한 30여일 동안 보통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강수량은 한 300에서 400mm 오는 게 이제 평균적인 장마의 특성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이제 이게 한 50일 가까이 길어지고 그동안 내렸던 강수도 한 700에서 800 평년에 거의 2배 이상의 그런 강수가 내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장마 기간이 길어진 거는 결국에는 장마의 종료 시점이 늦어져서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장마의 기간은 종료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졌냐를 보면 장마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기단과 이제 따뜻한 기단이 있어서 이게 요 사이 정체 전선에서 강수가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쯤 되면 이게 그 따뜻한 기단이 밀어내면서 장마 정선이 북상을 해서 우리가 장마권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번에는 이게 밀어내는 힘이 약했던 거죠. 이 약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에 이제 어떤 그 이상 기후, 그 이상 고온 현상이 이제 북극이나 시베리아 쪽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강한 대기의 블로킹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내지를 못한 건데 그런 거 이유 때문에 이제 장마가 길어진 특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우리 지난주에 이제 경험했던 것처럼 강한 강수가 아주 좀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과거에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이제 수증기 공급에 의해서 이런 강수가 내리는데 지금 현재 그 적도 태평양을 보면은 그 약하게 라니냐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라니냐로 발달하는 경우에는 일본 쪽에 이렇게 고기압성 순환이 생기면서 그 순환에 의해서 수증기가 이제 그 서태평양 쪽에서 강한 그 수증기 공급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 것과 이제 맞물려서 그 장마가 지속이 오래되고 그리고 강수도 강해지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올해 장마의 특성인데 이러한 특징이 사실 특별하지만 특별하진 않은 게 장마라는 게 워낙 변동이 심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올해도 여지없이 이런 변화무쌍한 장마의 특성을 저희가 한번 또 관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기상 이변 또에 대해서는 꼭꼭 그 원인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직간접적인 관계는 왜 형성되는 겁니까? 그 보통 지구 온난화 이런 악기상이 일어나면 이제 이게 지구 온난화랑 관련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이런 기상 이변, 기상 현상을 가지고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와 연결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왜냐하면 기상 이변이라는 건 기상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은 기후 현상입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시간적인 규모가 달라서 이제 완전히 그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그 기상 현상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매일매일 변하는 기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후 현상은 어떤 사람의 기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시점에 기분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의 기질이 항상 그 밝구나,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 사람을 꾸준히 뭐 수년간 관찰을 하고 이 사람의 기분이 항상 좋구나, 이 사람은 기질이 그래서 그 밝은 편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상 이벤트 어떤 기상 이변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와 연관을 시키려면 이게 장기간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관측 데이터가 충분하진 않고요. 한 수십 년, 뭐 수백 년까지의 데이터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이론적으로 또 혹은 그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바로는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상 이변들은 저희가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점차 많이 밝혀지고 있죠. 폭염이라든가 뭐 한파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집중호우성 강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네, 올 장마가 이제 통상적인 장마의 공식이 뭐 깨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기상 당국에서는 제5 뭐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보 적중률을 4~5배 높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적중률이란 그 이제 많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그 비판 여론이 매년 여름마다 이렇게 이제 지배적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기상청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변명이다 또 아니면 또 기상청 분들은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강하게 얘기는 또 못 하실 것 같고 제가 그나마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상 예보라는 게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카오스 이론, 혼돈 이론,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표현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상 시스템이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카오스 이론의 시스템이고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게 기상 예측이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작은 지역에서 그 산이 거의 국토의 7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또 작은 도시 또 동네까지 이제 예보를 하는 거는 정말 그 어려운 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에 반해 외국은 또 다릅니다. 외국은 넓은 지역에서 어떤 그 균질한 그 국토의 모양을 띠고 있고 그래서 그 외국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예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보 적중률이 사실 낮지만은 않습니다. 그 기상 선진국 대비해서 거의 비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전 세계 뭐 순위로 보자면 한 5위권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뭐 예를 들어 기상청이 1년에 이제 4천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개발하는데도 몇 천억을 쓰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받는 혜택이 서비스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느끼는 거 외에 그 기상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 투자한 4천억이라는 거에 대비해서 충분히 저희가 그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거 외에 이제 무형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보호한다면 그게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운 점과 이런 하는 일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격려를 해야 되는 어떤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보관님, 교수님께서는 비판보다는 격려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 있는데 혹시 뭐 그동안에 뭐 격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글쎄 뭐 손에 꼽을 수도 없는 아주 적은 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교수님이 지금 격려를 해주셨는데 세계의 기상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예보가 힘든 나라는 없을 거라.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있고 또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저기압이 또 서해상에서 발달하고 또 우리나라 오게는 도착하게 되면 또 지역력과 의해서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삼면이 바다이고 또 태풍이 올라오면서 많은 기상에 대해서 그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은 미국도 동부하고 서부를 나눠서 동부에는 이제 로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로키 산맥 이 서부 쪽에서는 기상 그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답니다. 전화가. 왜냐면 거기서 로키 산맥에 막혀가지고 기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동부를 딱 넘어가면서는 쭉 발달해 오는 게 보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동부에서는 이렇게 또 전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참 예보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보 적중률이라는 게 예. 이제 맑은 날씨만 계속 된 데서는 뭐 90% 이상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적중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뭐 비가 오는 날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온 거, 또 안 온다고 했는데 온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보 적중률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아까 기사를 한번 봤는데 66%인가 63%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73% 정도 되고 이런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를 기사로 낸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는 예보해도 이제 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틀렸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런 것들을 정보를 국민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기상청은 그게 굉장히 협소하게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 되게 또 광범위하게 두리뭉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좀 세세하게 이렇게 공유하고 이러면 좀 더 그런 신뢰관계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를 좀 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계열 과장님, 우리 지역 이제 장마가 거의 뭐 끝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뭐 수재민들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장마 기간이 마무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소나기성 집중호우가 뭐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태풍이 좀 두세 개 정도 더 온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응급복구를 통해서 저희가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어떤 장비라든가 바로 응급복구를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예전의 생활로는 아니더라도 빨리 좀 어느 정도 간단한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를 하는데 이 응급복구가 뭐 마무리가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항구적인 복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서진 교량에 대한 어떤 복구, 섬진강 제방이
파손된 그런 부분에 대한 복구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희 이제 행안부와 저희 지자체가 같이 피해 조사를 지금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그 피해 금액이 나오면 재난지역 선포라든가 그다음에 국고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 재난 지역에는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은 국비를 많이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피해를 받으면 이제 국비 대 지방비가 약 5대 5였으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 지역에는 국비가 80% 정도, 그다음에 지방비가 20% 정도 되기 때문에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방비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조금 저희가 어려운 점은 피해 금액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이 선포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피해 금액이 그래도 좀 많이 나와야 되지만 또 특별재난 선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피해 난 곳을 샅샅이 뒤져서 요만큼이라도 피해가 있으면은 그거를 다 산정을 해서 넣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현장에 다니고 있고요.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피해 금액이 군 단위, 시군 단위로 예, 저것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한 개 시군이 굉장히 피해 규모가 되려면 그 국가에서 그 특별 재난지구로 선포하기에 합당한 금액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 재난지구로 선정된 지역 주민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주민이 똑같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재산 피해를 봤는데 이 금액의 차이로 똑같은 국민이 누구는 더 많은 혜택을 보고 그렇지 못한 특별 재난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국민은 똑같은 침수 피해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온당치 합당치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중앙정부나 이런 데 좀 어필을 해서 피해본 국민들이 똑같이 좀 혜택을 보고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도 일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딱 어느 금액이다라고 정해져 있다 보니 같은 옆에 시군은 조금 돈이 피해 금액이 부족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을 못 받고 어느 지역은 조금 넘어섰다고 해서 특별재난 선정이 받기 때문에 바로 생활권인 우리 옆 시군끼리도 그런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총리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 도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단점을 보완해달라. 예를 들자면 어느 금액을 딱 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에 준하는 옆에 피해 지역도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도 15년 전이나 지금이랑 뭐 동일하다고 그래서 뭐 그에서 뭐 개선의 여지가 있다. 뭐 당국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정정 처장님.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에 일단 우선 복구부터 해야 되는데 농촌 현실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 뭐 인원수도 적지 않겠습니까? 많은 고충 있을 것 같습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뭐 주제의 사실이고요. 그래서 또 타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자식들이 주말에 좀 많이 와서 좀 역할들을 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또 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행정 공무원들도 또 솔선수범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많이 복구가 지금 된 상황 복구라기보다 일단 좀 피해 상황들을 피해된 내용들을 집기들을 좀 밖으로 빼내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제 복구와 관련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특히 이제 농경지, 하우스, 축사 이제 이런 데는 좀 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내려와 이렇게 지원하셔서 복구에 같이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경 처장님, 복구 현장에 자원봉사 단체라든가 군 장병들
또는 이제 행정기관 공무원들도 와서 많이 예. 복구에 뭐 손을 거들어주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죠. 네. 저도 이제 처갓집 가서 한번 하는데 그때는 뭐 자원봉사자들이 아직 뭐 조직화돼서 오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일단 집기들을 밖으로 빼내는데 굉장히 이제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처갓집 식구들 또 이렇게 또 이 친인척들이 와서 같이 좀 했었거든요. 굉장히 힘이 되죠.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만 하시기에는 이 엄두도 안 났을 부분들이긴 한데 또 주변에서 힘을 보태니까 또 치우는 것은 금방 치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손들이 많이 필요하고 일손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도와주시면 좀 더 빨리 일상생활을 복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장마 외에도 올해는 봄부터 냉해와 또 우박으로 인한 기상 이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과장님. 전라북도에서 저온 피해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예. 피해 규모가 나왔습니까? 예. 그 기상 이변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지난해 겨울은 눈이 한 번 왔나 이럴 정도로 네, 그렇죠. 예, 거의 눈이 없었거든요. 반대로 좀 따뜻해야 될 그 3, 4월에는 오히려 이상 좋은 피해가 있어서 그 6월에는 또 무주와 인근 지역에 우박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장마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뭐 기상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뭐 최고, 최대 이런 표현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피해 규모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피해 규모는 저희 도 농산유통과에서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요. 예, 올해 3월에서 4위에 그 도내 14개 시군에 3,832헥타가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생육 저하 그리고 척가 불량 등의 피해가 다량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3,800 예, 헥타르. 예, 3,800헥타. 네, 알겠습니다. 함예보관님, 냉해나 우박 이런 기상 이변이 지구 온난화와 뭐 관련이 밀접하게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전주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2.1도 상승하랬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 변화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30년 전, 과거 30년 전과 최근에 30년 전에 그 봄철의 봄철의 날씨 일수를 따져보면 봄철이 굉장히 짧아졌고 여름이 빨리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는 뭐 전 지구적인 현상이고 또 앞으로 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박이나 냉해처럼 어떤 한두 가지의 기상 현상으로서 기후변화를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2011년, 2019년 평택과 당진에서 우리 육상에서 용오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그 이상 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술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기상 이벤트를 이 장기적인 트렌드인 지구 온난화와 연관시키기는 쉽진 않고요. 하지만 뭐 이론적이나 어떤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결과에 따르면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뭐 폭염이나 한파나 그리고 어떤 집중호우성 강수 이런 것들은 그 지구 온난화와 이제 관련지어서 더 많이 이제 발생하고 이런 결론은 이제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들이.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그 여러 가지 저희가 겪지 못했던 기상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꾸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이제 적응해 하는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한 현상, 우리가 좀 우린 내륙입니다만은 물론 해양도 있고 어떤 이변에 대해서 좀 주의를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강수 관련된 이벤트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뭐 수십 명이 이제 또 사망도 하고 이재민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강수라는 거는 이렇게 뭐 조금씩 천천히 오면 사실 우리한테 경제적인 이익도 주고 물 자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너무 한꺼번에 지난주처럼 그렇게 내려버리면 이렇게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구온난화라는 게 이제 결국 점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고 점점 뜨거워지면 이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 수증기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한 번에 대기 불안정도 증가하고 수증기의 이제 그 유입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한 번 강수가 올 때마다 큰 그 물 양동이로 이렇게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리는 확률이 이제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쉽게 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기상 현상에 대해서 많은 또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또 농촌 농민들이지 않겠습니까? 전국 농민회에서 이러한 기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실 텐데 농민회 차원에서 정부에 어떤 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기후, 기상, 날씨 이것은 농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혹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우기 아니냐, 건기 우기 나누듯이 뭐 우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올 봄에 냉해부터 해서 또 우박 피해 굉장히 과수농가나 밭작물 농가들한테 심대한 타격을 줬는데 다시 이제 이 긴 장마 호우로 인해서 또 작물들이 웃자라고 병충해에 노출되고 침수되고 이러면서 굉장하게 이제 그 농민들의 직접적인 소득, 삶과 밀접하게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 기후 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죠. 곧 있으면 또 슈퍼 태풍이 요새는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태풍의 피해가 또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절하는 거냐. 뭔가 안정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제. 단순히 비교 우위론 쪽에서 농사 망하면 사 먹지. 예전에 이제 개방농정으로 인해서 자동차 수출하고 사 먹지 이제 이러면서 농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그 식량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고 물류가 멈추거나 또는 수출 금지 내리고 이러면서 그래서 단순히 싸게 사 먹는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아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재해와 관련해서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정부에서 제정해야 된다. 이런 좀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피해와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들은 이제 인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이렇게 불폭탄 수준의 비가 내린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댐이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순창이기 때문에 자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다니는데요. 물이 언제나 만수위에 차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비가 조금 온다고 하면 조금 트고 또 비가 안 오면 또 줄이고 계속 이랬어요. 기상청 예보는 며칠 있다가 집중호우가 예보된다고 예보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물을 채우고 있어요. 미리 좀 빼놓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갖고 집중적으로 굉장히 물폭탄 쏟아질 때 최대 방류량으로 쏟아버렸기 때문에 섬진강 하류 지역이 다 지금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전기 생산하려고 수력 원자력에서는 물을 가둬놔야 되고 또 평상시는 자연적으로 댐이 없었으면 섬진강 하류 쪽으로 흘러야 될 물을 막아놓고 정읍 김제로 농업용도로 쓰기 위해서 또 가둬놓고 이러면서 피해를 저는 키웠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전남, 전북, 경남에서 섬진강 수계에 있는 시군이 물론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 대책을 좀 구성해서 좀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차장께서 피해 보전 대책하고 물 관리에 좀 철저한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박 과장님, 피해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 장목별로 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제도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서 또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우리 사무처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근데 저희도 그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지원을 해줘도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나름 저희가 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5%,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15%에서 30% 정도를 그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7월 말 현재 약 4만 9천여 농가에 8만 8천 헥타 정도에 대해서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차장님, 예. 농작물 재해보험 4만 9천 가구가 이렇게 재보험에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좀 미흡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 공적 영역에서 농작 재해보상법 아까 얘기했던 농작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해서 공적 영역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아지는데 사적 영역으로 넘긴 거잖아요. 보험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넘겼다. 좀 이렇게 보는 일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에 대해서 그러면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자동차는 내 실수 물론 내가 실수 안 했어도 상대방이 받았으면 이거는 이제 몇 대 몇 이거 가르지 않습니까? 근데 농작물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농민들의 책임이 없죠. 내가 그 재해를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잖아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할증에 이런 제도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할증돼가지고 그 요율을 좀 떨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잘못됐다. 작년에 태풍이 3번 오면서 농작물에 굉장히 피해가 있어서 받았습니다. 작년에 사람들이. 그럼 올해 또 넣으면 이제 보험이 또 지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덜 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작년에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좀 적자를 많이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는 이제 피해율을 80%까지 지원을 해줬던 걸 지금 50%로 낮췄어요. 그래서 올해 냉해 피해나 이런 피해 대책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80%를 원상복구해야 된다.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런 지금 정부나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고 있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고 집회도 했고 지역에서 그렇게 과수농가들 중심으로 피해를 입었었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또 저희 행정에서 또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선진국이나 어떤 추세를 보면 보험, 풍수해보험, 그다음에 이런 재해보험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방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행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이제 이런 어떤 막대한 피해들, 갑작스러운 피해들로 인한 예산 반영, 이게 과연 준비가 행정에서 그만큼 따라주느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에서 뭘 지원한다는 것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도 보험을 좀 장려하는, 정부에서도 보험을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실제로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라면 보험 이게 사적 영역에서라도 해야 된다라면 좀 더 실질적인 부분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할증되는 부분 아까 또 보험료율이 떨어지는 부분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출을 식재를 하려면 9월 초 이때 합니다. 8월 말 9월 초에 하는데 비가 그때가 안 와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 작업을. 근데 태풍 예보가 돼 있습니다. 태풍 예보가 돼 있어서 네가 예보가 돼 있는데 네가 식재를 했어. 넌 해당이 안 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농사라는 게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 때를 맞춰서 일을 했는데 태풍이 미리 예보가 돼 있는데 너는 이걸 했으니까 미리 알고 이렇게 했어 갖고 피해 봤는데 너 지급해 줄 수 없어. 이런 식의 보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이냐, 그냥 보험사가 배불리려고 하는 보험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뭐 농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적 영역에서의 보험 제도를 확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이런 손해보험 회사가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농작물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이 또 거기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거지만 실제로 직업 보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 지급 요인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도 중요하다, 지원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함 내부관님, 앞으로 태풍이 올 거라고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8월 또 10여일 남았고 또 이상 고온 현상 또 9월에 없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앞으로 뭐 중단기 기상 예보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장마가 끝나고 이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할 걸로 이제 보면서 무더위가 한반도에도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태풍의 영향과 저기압의 발생 정도에 따라서 한반도의 날씨가 달라지기 때문에 봄철에 이상 저온이나 긴 장마가 발생한 것처럼 폭염의 기승도 섣불리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비가 끝나고 난 후에 기온은 이제 평년보다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9월까지의 폭염 일수는 평년 5일보다 비슷하거나 좀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폭염에 대해서 에너지 빈곤층이라든지 고령층에 대한 배려 또 이런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장마가 끝나면 바로 폭염을 대응해야지라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장마가 길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폭염 부분이 이제 조금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줄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내에서도 이 취약계층,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독거노인 분들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 내에서는 무더위 쉼터가 5,100여 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월에는 폭염에 대비해서 사전 대비 차원에서 그 무더위 쉼터를 점검을 해가지고 뭐 냉방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미리 고칠 수 있는 시설들은 좀 고쳐드렸고요.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가 이제 실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와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용 인원의 30% 이하를 제한하고 같은 공간에서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방역을 철저히 한 쉼터에 대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역대급 올 장마의 양상과 그 피해 또 그리고 그 외 기상 이변과 향후 예견되는 기상 이변에 대해서 대비와 그 요령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왔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자들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또 짚어주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민 처장님께서. 예, 그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는데 사실 이제 이거 관련해서 2030년까지 얼마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1.5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0.5도가 남았는데 학자들마다 이 부분을 이제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후 위기라고 좀 보여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그린 뉴딜은 사실상 또 기업 퍼주기다 160조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전면적인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들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함태진 예보관님. 네. 날씨 요소 중에서 비 예보가 가장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가 있더라도 예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질의 예보를 생산하고 예보관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종현 교수님. 예, 저희가 매년 사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재해를 겪을 때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측을 잘해야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이제 저희부터 좀 노력을 해야겠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 기상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천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과거에는 일본 기상 예측 모형, 현재는 또 영국 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저희가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이제 10년 동안 개발을 해서 이제 거의 이제 현업에 사용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단발성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상 선진국이나 저희가 이제 뭐 GDP 대비 거의 9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뭐 GDP 대비 상위 10위의 나라들 중에 이렇게 그 자체 수치 모델을 개발하는 영속적인 기관이 없는 나라는 인도랑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이 아쉬웠고 이런 부분은 뭐 기상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사실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다양한 기관들로 예산이 또 분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예산을 사용해서 추진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혜열 과장님. 예. 네. 일단 긴 장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복구를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뭐 사실 재난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나는 괜찮겠지, 내가 사는 곳은 괜찮겠지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좀 자제해 주시고 일단 그 위험 지역,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 재난이 발생했던 지역들은 접근을 좀 삼가해 주시고요. 주변의 그 위험들을 스스로 좀 살피셔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의 희망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농민들에게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이번 폭우로 피해 입은 이재민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모아져 조속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